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밀어붙인다 해도 반대의 목소리가 클 것입니다. 중국의 옆구리를 노리는 비수와 같은 험프리스라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죠.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기지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철수는 미국으로서도 되게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 배경과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각으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죠.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 이후에 이제 이틀 후인 6월 6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취임을 기준하면 82일 만에 정상회담을 여는 거죠. 그리고 7월 30일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때 그때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이제 트럼프가 직접 밝혔는데 그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25일이면 늦은 건데 거의 이제 약간 한 달 조금 못 미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열 때 여러 가지 의제나 이런 걸 조율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안보인데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요구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그러니까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이 세 가지 이슈가 동맹 현대화와 연관돼서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로 떠오를 것인데 동맹 현대화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지고 안보 위협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동맹을 다듬는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이제 북한 대응에 집중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역할을 대중 견제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사실상 그럴 것입니다. 미국이 뭐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동맹 현대화에서 되게 부정적인데 이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조정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워싱턴에서 협상을 끝내고 기자들에게 만나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뜻을 밝혔죠. 그래서 그 이제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동맹국들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갖고 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있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미국 내 경제적 여건도 이렇게 많이 예전처럼 초강대국 시절처럼 이렇게 그런 지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외에 대한 개입을 또 버거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동맹들에게 군사비를 늘리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지 않습니까? 미군이 주도하는 그런 동맹국들에게 분담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책임을 더 물리면서 그리고 이것을 관세 협상 같은 이제 정책적 압박 수단을 활용하는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미국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편을 확실하게 서라 이런 전략 메시지를 발신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이제 실용주의를 내세웠는데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대한 요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이런 입장이라면은 동맹 현대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위비 인상, 그다음에 분담금 인상, 그다음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 세 가지에서 각각 다른 어프로치를 실용적인 어프로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은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유럽의 나토의 요구한 수준과 동일하게 한국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토는 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현명하게도 나토는 3.5%는 직접 방위비, 1.5%는 간접 방위비로 해가지고 사실상 그 약간 버퍼를 만들었 그런데 우리도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6월 26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 태평양에 우리 동맹 친구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 국방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레빗은 트럼프가 결정한 상황이라고 전제를 깔았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9일 기사에 따르면은 한미 협정 초기 초안이라는 문서를 자기네가 봤는데 트럼프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GDP 대비 현재 수준이 2.6%인데 이거를 3.8%로 늘리고 그다음에 현재 28,500명의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증액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국방 예산의 증액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미국의 요구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전제에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나토를 말씀드렸죠. 5%는 사회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토는 3.5%와 1.5% 직접적인 3.5% 간접 1.5% 나눴는데 이런 어프로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증액하겠다는지 그다음에 R&D에 대한 투자도 국방비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한 거든지 아니면 우리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했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런 같은 이제 조선 또는 방산에 대한 미국의 방산도 지금 화랑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개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숫자는 트럼프 원하는 숫자를 마련해 주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이런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 방위분담금은 2020년에 방위분담은 5년마다 이제 협상을 하는데 바이든이 물러나기 전에 미리 사인해놨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적용되는 5년짜리 방위분담금은 최대 이제 1조 5,192억 원으로 이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는 반대 이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다. 새로운 액수를 요구할 것인데 트럼프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한국은 캐시 머신이라면서 100억 달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0억 달러라고 본다면은 올해 방위분담의 한 9배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놀려받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근데 우리가 내는 방위분담금은 28,500명 주한미군의 유지, 그다음에 시설, 기지관리, 그다음에 한국 측 노무자들, 그러니까 인력들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으로 집행돼야만 한다는 협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100억 달러를 받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의 1조 원 이상으로 쓸만한 항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방위 분담금이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남아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협상에서 강조를 하면서 타국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견제든지 이런 데 활용은 제외해달라. 이게 분명히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구를 하면서도 이 활용에 대해서는 약 해석은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정해. 예를 들어서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유연하게 해서 예를 들자면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우리 항공모함이든지 핵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이런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는 이 일정 부분 우리가 간접으로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감히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주한미군은 결국 북한의 억제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특히 이제 대만이든지 남중국해 이런 유사 사태가 발생하고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지금 딱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붙박이처럼 해외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박이군에서 기동성이 있는 예비군을 바꾸자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게 돼 그 일환으로 한 사안이고 당장 최근에 불거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수 논의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난리를 치자 주한미군이 갖고 있던 페이트리어트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다시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깊고 계속 논의가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미군의 일부 병력을 인도 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시켰는지 한반도에서 빼서 배치시켰는지 아니면은 한국군에게 한반도 방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더 나아가서 어떤 인도 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더 넓히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지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을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당장 빼거나 줄일 필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또 효과를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할 경우 이 카드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라 보시나요? 트럼프는 자기가 협상의 달인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이 협상, 특히 이제 동맹현대와 연계한 협상에서는 분명히 주한미군 감축을 얘기할 것입니다. 얘기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를 압박을 할 것인데
제가 앞선 질문에 답을 했지만은 전략적 유연성이 보장이 되는 한 주한미군을 지금의 수준 28,500명에서 더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밀어붙인다 해도 반대의 목소리를 끌 것입니다. 왜냐면은 경기도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라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죠. 그 용산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시설들을 통폐합해서 글로 모아놓은 곳인데 이게 이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전략적 위치가 되게 미묘한데 중국의 옆구리를 바로 찌를 수 있는 옆구리를 노리는 비수와 같은 평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 평택까지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고 베이징까지의 거리도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묘한 위치에 이 트럼프의 장단과 달리 완전 철수는 미국으로서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그 평택이 말이에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진, 발진 기지는 못 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기지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놓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는 미국으로서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 감축은 분명히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특히 이제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트럼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 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약간의 갈등이 조짐이 있을 때, 그럴 때 분명히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들고 흔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서 이 주한미군 감축 이슈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지역 안보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것은 전략적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의회나 군부,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 그럼 다른 이제 파트너 국가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축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축이 이루어진다면은 한미동맹과 그다음에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에 신중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나 아니면 미국의 당국자들이 감축을 뺄 수 있어, 줄일 거야, 이런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되게 찬반양론이나 여러 가지 시끌시끌하겠죠. 이 이슈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협상의 우위를 정해서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한미 동맹과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지역의 안보를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를 흔들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방산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무기의 원가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결국 공급망 문제인데 방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부품 상당수, 특히 드론 관련돼서는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에 의존하겠다. 이게 약점입니다. 특히 그래서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분쟁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관세 협상에서 중국이 히토류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나서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내 방산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제조업과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높은 인건비, 그다음에 엄격한 규제, 그다음에 또 미국의 방산은 또 행정 절차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치적으로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방산 수출과 그다음에 해외 부품의 조달 문제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방산에 지금이야 잘 나가고 있죠.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들이 지금 군비를 다시 늘리면서 군비 확장을 하면서 미국 무기를 많이 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위기의 조짐이 보이니까 미국 관련 당국과 방산 업계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방산의 위기가 한국 방위산업에는 어떤 기회와 위협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미국의 방산 위기는 한국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처럼 이런 측면이 있어요. 기회를 측면을 살펴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방산의 그 공급망,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크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방산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파트너로 나설 수 있고, 아니면 또 대체 공급자로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방산업계가 겪고 있는 기술 혁신에서 문제, 그다음에 생산성 한계를 한국이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철, 기계, 화학 이런 것들이 전자 이런 분야인데 이 네 가지 산업에서 한국의 국제 경쟁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한국이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 공정, 뭐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에서도 한국이 나름대로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동맹국가 분업, 그다음에 공동 연구 개발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도 이제 이 기회를 잘 타서 미국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그다음에 이러면 이제 결국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에서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산 무기들의 어떤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또 대체적으로서 우리 국산 무기가 또 해외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이런 기회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 또 미국 방산이 해외와 협력을 늘리지 않고 어떤 자국 내 생산과 기술 독립화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또 한국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죠. 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면서 한국에게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특히 이렇게 되면 한국 방산이 어떤 미국이나 선진 시장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내 제약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한국 방산은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방산 원재료나 부품의 일부 또 특히 첨단 부품일 경우에는 상당수를 미국에서 의존하는 현실 속에서 미국이 이처럼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불안을 일으킨다면은 수급이 불안해지고 또 생산이 지연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 방산 보호를 위해서 무역 장벽을 높이 세우거나 아니면 수출 제한을 하게 된 경우는 우리 방산 업계는 해외에 사업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결론을 줄이자면은 미국 방산의 위기는 우리 방산에게 글로벌 협력 확대, 그다음에 시장 진출 증대에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같은 그 도전 과제도 함께 안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산은 앞으로 이제 기술 자립도를 더 높이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썼지만은 드론에 대해서는 이거 중국이 문을 자으러 잠그면은 군용 드론은 물론 상업용 드론도 못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하여튼 공급망 다변화 그다음에 국제 협력 전략을 통해서 이 기회이자 위협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가정의 성격과 참가국 인원 규모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육군이요, 지난해 국제가정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국제가정이 뭐냐면은 해외 장병을 국내로 불러서 운용과 정비를 교육시키는 과정인데요. 작년에 1회가 있었고, 작년에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는 7월 9일부터 8월 1일까지 포병학교에서 있었는데, 폴란드와 호주, 이집트, 이 세 나라가 우리나라 K9을 수입한 국가인데, 이 세 나라의 장병 14명을 불러와서 K9 운용과정을 교육을 시켰고요. 후반기는 또 11월 18일부터 3주간 있었는데 이번에는 K9과 K2를 기본과정, 정비과정 그러니까 모두 네 가지 K9 기본과정, 정비과정, K2 기본과정, 정비과정 4개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가지고 3개 과정 개설 추가로 4개의 과정을 운용했는데 이번에는 나라가 더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 호주, 이집트뿐만 아니라 로마니아, 카타르, 튀르키예, 베트남 추가해가지고 7개국 35명이죠. 1회 과정보다 2배가 늘어나는데 카타르는 K2나 K9을 구매를 안 한 국가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구매 대상 국가죠. 그리고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는 3차가 있었는데 3차 국제운영관 이제 4주간 이제 대전과 전남 장성 일대에서 이번에는 6개국의 70명 루마니아, 폴란드, 호주, 베트남, 이집트, 튀르키예 외국군 장병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이 3주였는데 이번 교육과정은 4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참가국들의 요청을 반영한 거고요. 늘어난 기간 동안에 장비를 실제로 가동을 하고 실사격 훈련하고 또 실정적 요소를 더 강화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관으로 오는
한국군의 계급을 초급 간부에서 상사 원사급으로 확대했고요. 이는 이제 베테랑 간부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외국군 장병들과 교류를 하면서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그만큼 또 세이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올해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폴란드과 1대1 과정이었기 때문에 천무동 그렇게 1대1 과정을 진행했고요. 10월에는 또 올해 3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번, 올해 3번 열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3기 과정에는 K2, K9 천무 심화 과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또 이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설을 하는 것은 이제 무기 구매 예정국 또는 잠재 고객 대상을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더 확대하면서 우리의 무기를 세일즈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단순하게 무기 운영 과정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전략적 외연을 이렇게 넓히는 외교적 자산이고, 그다음에 K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면서 그 어떤 앞으로 지금 이미 무기를 샀던 국가나 앞으로 살 국가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그래서 우리의 K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신뢰를 쌓게 될 경우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일어났던 게 우리가 이제 K9의 첫 수출 국가가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가 나토의 회원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 국가들은 병가별로 자주 모임을 여는데 이때 튀르키예의 포병 장교들이 K9 거기서는 이제 자국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K9 수출 기술을 우리가 수출한 건데 이 K9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세일즈 포인트가 세일즈가 되어가지고 노르웨이라는 이런 나토 국가들의 추가적인 구매를 이어지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 합동 교육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 효과와 성과 그리고 외국군 장병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보시나요? K9의 경우는 베스트셀러죠. K방사의 최고 베스트셀러죠. 뭐 전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에서 거의 뭐 마켓 쉐어가 절반 이상이니까 과반이니까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고 K2는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한 유망주 입장입니다.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무기인데 일단 K2와 K9의 합동 작전 과정에서 상호 연계성과 상호 지원 역량이 이 교육을 통해서 각 나라로 왔던 외국 해외 장병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고 이런 점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9은 이제 많이 팔렸지고 K2는 앞으로 많이 팔릴 유망주였을까. 그래서 K9과 K2의 끼어 팔기 이런 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K9과 K2의 첨단 성능과 조작의 효율성들을 이번에 해외에서 온 장병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합동종 수행을 이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병과 무기의 합동으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인데 교전 능력인데 이게 K9과 K2가 이 합동전에서 용이하다는 이런 피드백을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K9의 경우 사격이 정확하다, 멀리 정확히 쏠 수 있다. 그다음에 K2의 이 또 현란한 기동성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참가국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과의 병산 협력과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수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물건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K9 같은 경우는 유저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팬클럽 비슷한 거랑 유저라고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K9의 운영 국가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운영 노하우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자리인데 이게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아주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 K2 수출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K2 유저 그룹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이 확정되었는데요. 공산국가로의 첫 K방산 수출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K9 자주포는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베트남이 공산국가로 이를 도입했다는 것은 공산권 국가에서도 뭐 K9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베트남이 공산권 국가로서의 의미보다는 동남아시아 아세안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베트남은 이제 공산당의 일당치하의 공산국가는 맞지만은 경제 개방과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과의 교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공산국가의 K방산을 수출하는 초기 사례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무기의 주요 수입국들이 러시아 위주였는데 앞으로 한국이 그러니까 무기의 대체 공급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이런 또
그리고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과의 지정학적으로 이제 뭐 분쟁, 영토 분쟁이 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K9 자주포 도입은 앞으로 베트남의 국방 현대화에 있어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더 강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무기들은 러시아제이고 되게 낡았습니다. 오래됐고, 그다음에 최신이 별로 없는데, 이걸 다, 현대화를 해야 되고, 근데 베트남이 이제 경제를 개방하면서, 경제를 개방하고, 경제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여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무기를 사들일 판이고, 그럴 때, 우리의 K방산이, 주요 입지를 탄탄하게 갖추면은, 베트남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은, 공산당 서기장이 지난 11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회담을 열었죠. 그리고 두 나라는 한 베트남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을 특히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정치에서도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무기 수출로는 끝이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베트남이 K9 도입을 결심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국경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상당히 미묘한데 원래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민 정주국인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을 펼쳤고 이후에 통일하기 위해서 미국과 상대로 전쟁을 펼치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이 엄청 컸습니다. 중국이 무기의 상당수를 거의 대부분을 지원해줬고요. 그다음에 물자도 지원해주고, 훈련도 해주고, 뭐 하여튼 중국의 도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베트남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1979년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생각할 텐데 베트남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역사적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베트남을 속국을 하거나 아니면 자국 영토에 편입한 사례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베트남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벌였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남베트남 월남이라고 하죠. 월남의 화교를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라인만이라는 그 지역에 소련 해군의 주둔을 허용했죠. 그 당시에 70년대 말이면은 중국과 소련 관계는 상당히 안 좋았고 사실 적대시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조치죠. 그리고 베트남이 1979년에는 지금 캄보디아를 침공한 상태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관계가 좋았고 중국의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중국을 하여금 베트남을 손을 발칠 수 없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그 당시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카터 대통령에게 베트남의 엉덩이를 때려 선봐줘야 된다. 버르장머리를 거쳐줘야 된다. 이런 표현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트남군의 주력이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죠. 뭐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캄보디아 방면 나가있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전쟁에서는 민병들이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은 예비군들이 많이 치렀죠. 그리고 상당수의 여자 민병들이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베트남 전쟁을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가 베트남의 여자 민병 한 명이 이 소총을 들고 수많은 중국군 남자 포로들을 이끌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 하여튼 뭐 침공이 시작된 지 3주가 조금 안 된 3월 5일에 중국 측이 이제 우리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요.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중국의 목표는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였는데 이걸 이루지 않고 그냥 국경도시 몇 개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에 경고를 줬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목표를 이뤘다. 전쟁의 목표를 이뤘다. 이렇게 자체적 평가를 했는데 전술적으로는 베트남이 이겼다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국은 이후 10년간 국경 부근에서도 계속 충돌을 벌였고요. 1991년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다시 재개하고 난 뒤에서 이 국경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제 이후에 외교 경제 관계 개선하기 노력을 많이 했으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구단선을 주장하면서 이제 영토 분쟁이 불거지면서 양국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석유 시추선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고 하죠. EEZ에 들어와서 시추를 벌인 일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은 베트남의 EEZ는 뿐만 아니라 영해까지도 인정 안 하고 있죠. 다 자국의 영해라서 구단선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베트남은 대나무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속은 단단하지만 겉은 유연하다. 그래서 신념은 굳게 유지하되 경제화본은 실리를 취하자 이런 방침인데요. 그래서
베트남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뭐 하여튼 모든 진영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손잡죠. 그런데 베트남은 경제적 실리는 취하되 절대 중국을 자극하는 이런 조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엔 가담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자국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무기 현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무기들이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국제 제재 상태이고 그래서 상당히 유지부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K9을 도입한 것은 어떤 방어력을 키우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K9을 우리가 베트남이 도입했다는 것은 또 동시에 베트남이 자국 안보를 강화하면서 중국에게 어떤 억제의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폴란드가 가장 국방력 강화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미국산 무기들 많이 샀지만 한국산 K방산의 무기들 많이 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천무 다연장, 그다음에 FA50 경공극기 이런 K방산을 대거 채택했는데 그러면서 일부는 또 현지 생산하기로 했죠. 이거는 K방산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유럽의 거점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향후 투자의 마중물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나토는 집단 안보 군사 동맹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독일, 프랑스 무기가 중심이었지만은 한국도 이제 이 폴란드를 거점으로 이 판에 한번 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국방비를 지금 GDP 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 앞으로 대대적인 이제 재무장을 할 텐데 폴란드를 사례를 통해서 많은 나토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의 K방산의 제품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K방산 무기들은 첨단이면서도 워낙 제조업 기반이 잘 가졌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뛰어나면서 또 납기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는 또 이런 자부심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이제 아니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다게 이제 무기 체계가 노후화가 기 때문에 신속한 전력 현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납기를 잘 지키는 이런 측면은 큰 강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방산의 생태계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다시 되살리고 있지만 이런 최소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새를 그 5년의 기간이 걸리기 전에 우리가 상당한 입지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유럽은 무기를 또는 미국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일부 구동구권 국가들은 러시아산으로 이제 채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따라서 한국이 어느 정도 그 위치를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공간이 마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럽과 한국의 방산 협력을 통해서 한국은 이제 유럽의 안정적인 공급 파트너, 그다음에 공동 개발 파트너를 마련할 수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고요. 다만 유럽이 이제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 세이프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방위 공동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메이드 인 유럽에서만 쓸 수 있다 이런 제한을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또 이제 우리가 폴란드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이제 폴란드를 통해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한 K방산의 제품들을 영내에 수출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택가리, 라벨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폴란드 통해서 유럽의 생산 거점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이후에 이제 제가 떠먹여주는 TV와 같은 경제 채널에 자주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끔씩 이렇게 뵙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덜 배워도 좋지만은
이렇게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고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반도도 지금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고 지금 북한이 특히 이제 적대적 이 두 국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묵미를 지금 부리고 있는데 안보가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한반도도 평화가 찾아왔으면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면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안보를 준비하는 태세가 필요하고 거기에 한 방안으로 또 제가 중앙일보에서 더 중앙 플러스라고 해서 유료 기사입니다만은 한국에 되게 필요하는 핵 억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한 글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커피 한 잔값 조금 내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같이 한번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